2024년 전 세계 193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제투명성기구의 공공 신뢰도 조사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선진국 중 자국 정부를 가장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동시에 자국에 대한 자긍심이 가장 높은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었죠.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정부를 믿지 못한다면서 어떻게 나라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습니까? 베이징 공산당 기관지 국제부 회의실 50대 초반의 베테랑 기자 자오밍이 던진 질문에 상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의 허점이네. 시스템은 엉망인데 감정만 앞서는 나라지. 자네가 직접 가서 확인해보게. 마침 인천에서 우리 국민이 조난당했는데 한국 해경이 제대로 구조도 못했다더군. 이번 기회에 한국의 안전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 전 세계에 보여주게. 자오밍은 비행기에 오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 경제 규모 세계 10위권이라지만 결국 주변 강대국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이류 국가 아닌가. 정치는 혼란스럽고 시스템은 비효율적이고 그저 정에 기대어 살아가는 감상적인 민족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그가 인천공항에 내려 처음 마주한 건 자신의 모든 편견을 산산이 부숴버릴 진실이었습니다. 한 명의 해양경찰관이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 낯선 외국인에게 건네고 파도 속으로 사라진 이야기. 그 희생을 은폐하려던 조직에 맞서 동료들이 눈물로 진실을 폭로한 사건. 그리고 국가 최고 권력자가 직접 나서 독립조사를 지시한 순간. 도대체 이 나라는 뭡니까? 이게 정말 시스템이 허술한 이류 국가란 말입니까? 자오밍의 손에 들린 노트에는 처음 받았던 지령과는 전혀 다른 문장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 대한민국. 과연 이 중국인 기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가 목격한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건 묘한 정적이었습니다. 공항은 깨끗했고 사람들은 질서정연했지만 어딘가 무거운 공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택시를 타고 숙소로 가는 길 기사님이 라디오를 켰는데 뉴스에서 계속 같은 이야기만 나오더군요.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 갯벌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구조하던 해양경찰관이 순직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불행한 사고려니 했습니다. 구조작업 중 사고사. 어느 나라에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본사에서 받은 지령은 명확했어요. 이 사건을 한국 정부의 무능함과 시스템 부실로 포장해서 국제사회에 알리라는 거였죠. 솔직히 그게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허점투성이잖아요. 정치인들은 매일 싸우고 국민들은 정부를 불신하고 경제는 수출에만 의존하는 불안정한 구조. 제가 보기엔 전형적인 이류 국가였거든요. 호텔에 짐을 풀고 바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을왕리 해수욕장, 사고가 발생한 갯벌 지역이었죠.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는데 여전히 경찰 통제선이 쳐져 있고 해경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근처 식당에서 현지인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70대 중국인 남성이 갯벌 체험을 하다가 밀물에 고립됐다는 거예요. 물이 빠르게 차올랐고 허리까지 물이 찼을 때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해경이 출동했는데요. 이재석 경사님이 직접 들어가셨대요. 그분이 자기 구명조끼를 벗어서 그 중국 분한테 입혀주고 식당 주인 아주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파도가 크게 밀려왔는데 경사님이 그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시더군요. 눈가가 붉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도 냉정했어요. 프로 기자니까요. 감정에 휩쓸리면 안 되죠. 노트에 팩트만 적어 나갔습니다. 70대 중국인, 갯벌 조난, 해경 출동, 구명조끼 양도, 순직.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어요. 안전규정 미준수 가능성. 2인 1조 원칙 위반 여부 확인 필요.
다음 날 아침 일찍 해양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공식 입장을 들어야 했거든요. 하지만 경찰서 앞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이미 수십 명 모여 있었고 시민들도 꽤 많이 와 있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진실을 말하세요. 이재석 경사님이 왜 돌아가셨는지 제대로 밝히세요. 고함치는 사람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경찰서 정문이 열렸습니다. 제복을 입은 해양경찰관 몇 명이 나오더니 기자들 앞에 섰어요. 얼굴이 다들 창백했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건 상부의 지시가 아닙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이재석 경사는 저희 동료였습니다. 아니, 동료라는 말로도 부족해요. 형이었고 선배였고 저희에게는 바다에서 함께 생명을 구하는 전우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점점 굵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에서는 이 사건을 조용히 넘어가려고 합니다. 불가항력적인 사고였다고,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정리하려고 해요. 하지만 그건 거짓말입니다. 제 손에 들린 펜이 멈췄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죠? 이재석 경사님은 그날 혼자 투입됐습니다. 2인 1조 원칙, 다들 아시죠? 구조 활동할 때 반드시 2명이 한 조가 되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경사님 혼자 들어가셨어요. 다른 경찰관이 이어받았습니다. 출동 지시를 내린 당직 지휘관은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밀물 시간도 파도 높이도 확인 안 하고 무작정 투입 명령만 내렸어요. 장비도 제대로 준비 못했고요. 세 번째 경찰관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사님이 구명조끼를 벗어준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영웅적 선택이었다고만 포장하면 안 돼요. 애초에 예비 장비가 충분했다면, 백업 인력이 있었다면, 제대로 된 상황 판단이 있었다면 경사님은 지금 살아계셨을 거예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이 앞다투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공무원이 자기 조직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폭로하다니. 그것도 상부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면서요. 제가 아는 중국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장 모든 직위가 박탈되고 심하면 구속될 수도 있는 일을 이 사람들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한 해경을 따로 붙잡았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경찰관이었어요.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십니까? 당신 경력은 어떻게 되고요? 그는 제 질문에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경력이요? 이미 다 끝났죠, 아마. 하지만 상관없어요. 상관없다니요? 경사님은 우리 국민도 아닌 중국분을 구하려다 돌아가셨어요. 국적도, 나이도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그냥 사람의 생명이 위급하다는 이유만으로요. 그런데 우리가 진실조차 말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경찰 계급장을 달고 있겠어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본사에 1차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하지만 키보드 위에 올린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더군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한국 해경의 안전 불감증이라는 제목으로 비판 기사를 써야 했습니다. 실제로 규정 위반도 있었고 지휘 체계의 문제도 명확했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제가 목격한 건 단순한 시스템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스스로 드러내고 바로잡으려는 강력한 의지. 개인의 양심이 조직의 명령보다 우선하는 사회. 이게 정말 이류 국가의 모습일까요? 결국 그날은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한국 사회는 들끓고 있었어요. 해경 동료들의 폭로가 뉴스를 타면서 여론이 들끓었고 시민단체들은 독립적인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SNS에서는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직접 브리핑을 열었어요. 카메라 앞에 선 대변인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외부 독립기관의 엄정한 조사를 지시하셨습니다. 해양경찰청 내부 조사가 아닌 완전히 독립적인 제3자 기관이 모든 과정을 검증할 것입니다. 브리핑이 계속됐어요. 초기 대응 절차, 인력 배치, 안전 규정 준수 여부, 그리고 사후 보고, 체계까지 모든 부분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그 어떤 직급이든 책임을 물을 것이며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도 즉각 시행하겠습니다. 저는 호텔 TV 앞에서 그 장면을 보며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이건 자해 아닙니까? 스스로 칼을 대어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겠다는 거잖아요. 보통 정부라면 최대한 덮고 축소하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잊히길 바라지 않나요? 옆방에 묵고 있던 일본 기자와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도 같은 사건을 취재하러 온 거였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오 씨? 한국 정부 대응 말이에요.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스스로 약점을 드러내는 겁니까? 일본 기자가 피식 웃었어요. 약점이라고 보시는군요. 하지만 전 오히려 반대로 봅니다. 저게 진짜 선진국 시스템이에요. 문제를 덮으면 썩어 들어가지만 드러내고 자르면 더 건강해지는 겁니다. 한국이 짧은 시간에 이만큼 성장한 이유가 다 있어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해양경찰청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사퇴 의사를 밝힌 거예요. 청장실에서 열린 기자회견, 저도 참석했습니다. 청장은 단상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재석 경사의 순직은 명백히 저희 해양경찰청의 책임입니다. 안전 규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현장 지휘 체계에 허점이 있었으며 사후 대응 또한 미흡했습니다. 그는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읽어내려갔어요. 특히 초기에 이 사건을 축소하려 했던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진실을 말하려 한 현장 직원들의 용기가 없었다면 저희는 더 큰 잘못을 저질렀을 것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청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해양경찰청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독립조사 결과에 따라 형사적 책임도 기꺼이 지겠습니다. 이재석 경사님과 그 가족분들께 그리고 구조받으신 중국분과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햇빛이 눈부셨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고위 공직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물러나다니. 그것도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으로요. 제가 아는 세계에서는 권력자일수록 책임을 회피하려 하거든요. 부하 직원에게 떠넘기거나 외부 요인을 탓하거나 아니면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정반대였습니다. 권력이 높을수록 더 큰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날 밤 오랜만에 베이징 본사 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오, 기사는 언제 보내는 건가? 이미 일주일이 넘었네. 그게 조금 더 취재가 필요합니다. 뭐가 더 필요해? 해경이 실수했고 사람이 죽었고 그걸 덮으려 했다는 거 아닌가? 그걸로 충분하지. 하지만 상황이 복잡합니다. 한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있고 청장도 사퇴했고 그래서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인가? 우리는 한국의 시스템 문제를 지적하면 되는 거야. 빨리 기사 보내게.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이재석 경사의 연결식이 있었어요. 서울시청 앞 광장에 분향소가 마련됐고 수많은 시민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저도 그곳에 갔죠.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우산도 제대로 쓰지 않고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젊은 학생부터 노인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는 묵념을 올렸습니다. 한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이 헌화를 하며 중얼거렸어요.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맞습니다. 이재석 경사가 구한 건 중국인이었어요. 어쩌면 한중 관계가 좋지 않은 시기에 중국인을 구하려다 한국인이 목숨을 잃은 겁니다. 하지만 이 광장에 모인 수천 명의 사람들 중 누구도 그걸 문제 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희생을 더 숭고하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생명 앞에서 국적은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요. 분향소 한쪽에 이재석 경사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제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였고 눈가에 잔주름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아저씨 같았어요. 영웅처럼 보이지도 않았고 특별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평범한 사람이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 낯선 외국인에게 건넸고 그 선택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이 나라 사람들은 가장 아름다운 행동으로 기억하고 있었어요. 영결식 당일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가 직접 참석한 거예요. 대사는 검은 양복에 흰 국화를 들고 분향소 앞에 섰습니다. 이재석 경사님의 숭고한 희생을 중국 정부와 국민의 이름으로 깊이 애도합니다. 대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경사님은 국적을 초월해 인간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이 우정을 우리는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과 한국 사이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숭고한 희생은 우리를 하나로 묶는 끈이 될 것입니다. 주변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요란했어요. 하지만 저는 카메라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려서요. 이게 외교입니까? 한 사람의 희생이 국가 간의 관계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알던 외교는 이익과 전략, 계산과 타협이 영역이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가치가 모든 정치적 계산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영결식이 끝나고 며칠 뒤, 저는 이재석 경사의 동료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처음 진실을 폭로했던 그 해경들이었죠. 인천 앞바다가 보이는 작은 카페에서 만났어요. 그 후로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제 질문에 그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보다시피 아직 살아있네요. 좌천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조용해요. 오히려 시민들이 응원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용기 있었다, 잘했다고요. 다른 경찰관이 덧붙였습니다. 처음엔 겁났어요, 솔직히. 경력도 끝나고 찍힐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어요. 경사님이 저희한테 뭐라고 하실 것 같아서요. 그들의 얼굴에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평온해 보였어요. 자오 기자님은 중국 분이시잖아요. 저희가 구한 분도 중국인이셨고요. 혹시 그분 소식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그분을 만났거든요. 70대 후반의 왕 씨라는 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회복 중이었는데 제가 중국인 기자라고 하니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주셨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계속 우시더군요. 자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죽었다고, 자기가 조심했어야 했다고. 매일 이재석 경사님 사진 앞에서 절을 올린다고 하셨습니다. 해경들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분 잘못이 아닌데. 맞습니다. 아무도 그분을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아계셔서 다행이라고들 하죠. 이재석 경사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고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잔잔한 파도가 해안에 부딪히고 있었어요. 바로 저 바다 어딘가에서 이재석 경사는 마지막 순간을 맞았겠죠. 기자님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십니까? 한 해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시스템 문제로만 봤습니다. 규정 위반이 있었고 지휘 체계에 허점이 있었으니까요. 그걸 부각시켜서 기사를 쓸 생각이었죠.
하지만 지금은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건 맞아요. 하지만 그 문제를 스스로 드러내고 책임지고 고치려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오히려 더 강한 시스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한혜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말한 거예요. 경사님 희생을 영웅 서사로만 포장하면 시스템 개선은 영원히 안 돼요. 아프지만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실을 폭로한 건 조직을 배신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조직을 더 낮게 만들기 위해서였죠. 동료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는 거였습니다. 며칠 후 독립조사위원회의 중간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는 기자회견장 맨 뒷줄에 앉아 있었어요. 조사위원장이 두툼한 보고서를 들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일주일간의 집중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위원장은 한 장씩 넘기며 읽어나갔어요. 첫째, 2인 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당일 근무 인력이 부족했음에도 출동 지시가 내려졌고 이에 대한 현장 지휘관의 판단 착오가 있었습니다. 둘째, 기상 정보와 조류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밀물 시간이었고 파고가 높아지는 상황이었으나 출동 전 충분한 브리핑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셋째, 예비 구명 장비가 현장에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이재석 경사가 자신의 구명조끼를 양도한 것은 숭고한 선택이었으나 만약 추가 장비가 있었다면 불필요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위원장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결론적으로 이번 사고는 개인의 실수가 아닌 시스템 전체의 실패입니다. 우리는 영웅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영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영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맞아요. 이재석 경사는 영웅이 되고 싶어서 구명조끼를 벗은 게 아니었죠.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위원장은 계속해서 개선 방안들을 발표했습니다. 구조 인력 증원, 장비 현대화, 실시간 기상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현장 지휘관 교육 강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들이었어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밖으로 나오는데 한 시민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기자님, 외국분이시죠? 네, 중국에서 왔습니다. 그럼 이 사건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부끄럽다고요? 저는 오히려 놀라웠습니다. 네. 시스템이 이렇게 엉망인데도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용기, 그걸 공개적으로 조사하는 투명성, 그리고 책임자가 스스로 물러나는 책임감. 이런 걸 가진 나라가 세상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분은 잠시 멍한 표정을 짓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우린 너무 익숙해서 그게 특별한 줄 몰랐어요. 그분이 돌아서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모르는구나. 자기들이 얼마나 특별한 나라에 살고 있는지를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본사에 보낼 정식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키보드 위의 손가락이 자꾸 멈췄어요. 처음 받았던 지령대로 쓸 수가 없었거든요. 한국 해경 시스템의 치명적 결함이라는 제목 대신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가. 그리고 본문에는 제가 목격한 모든 것을 담았어요. 이재석 경사의 희생, 동료들의 폭로, 정부의 투명한 조사, 청장의 사퇴, 그리고 시민들의 반응까지. 물론 시스템의 문제점도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강조한 건 그 문제를 대하는 한국 사회의 태도였죠. 기사를 다 쓰고 나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보내기 버튼 위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고 몇 번이나 손을 떼었어요. 이걸 보내면 어떻게 될까? 본사에서는 뭐라고 할까?
어쩌면 저도 해경 동료들처럼 경력이 끝날지도 모르죠. 하지만 결국 클릭했습니다. 보내기 버튼을요. 다음날 아침 일찍 부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예상대로였습니다. 자오, 이게 뭔가? 우리가 원한 기사가 이건가? 제가 목격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썼습니다. 사실? 자네 지금 한국 정부 홍보나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문제점은 슬쩍 넘어가고 좋은 얘기만 잔뜩 써놨더군. 문제점도 다 적었습니다. 규정 위반, 지휘 실패, 장비 부족 모두 명시했어요.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을 칭찬하러 자네를 보낸 줄 아나?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부장님, 저는 25년간 기자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건을 취재했고 진실보다는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기사를 썼죠. 그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그래, 그게 우리 일이지. 하지만 여기서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본 건 단순히 한 나라의 사고가 아니었어요. 국가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국민과 정부가 어떤 관계여야 하는지, 진짜 선진국이란 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였습니다. 자오, 정신 차리게. 우리는 왜 이런 기사를 쓸 수 없습니까? 왜 다른 나라가 잘하는 걸 인정하면 안 됩니까? 배울 건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화선 너머로 부장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어요. 자네,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거짓말을 쓸 수 없습니다. 기자로서의 양심이 남아있다면요? 좋아. 그럼 자네 맘대로 해보게. 하지만 책임은 자네가 지는 거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방금 제가 뭘 한 겁니까? 25년 쌓아온 경력을 스스로 무너뜨린 건가요? 하지만 이상하게 후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요. 그 후 며칠간 저는 한국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공식 취재는 끝났지만 더 알고 싶었거든요.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를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한 시위를 목격했습니다. 해양경찰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는 집회였어요.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모여서 구호를 외치고 있었죠. 안전한 구조 환경을 만들어라. 해경 인력을 늘려라. 예산을 확보하라. 재밌는 건 이 사람들이 정부를 향해 엄청나게 비판적이면서도 동시에 이재석 경사의 사진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영웅을 헛되이 하지 말라는 피켓과 함께요. 저는 한 시위 참가자에게 다가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왜 이 집회에 나오셨습니까? 당연하죠. 이재석 경사님 같은 분이 다시는 이런 식으로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요. 정부를 비판하시는 겁니까? 지지하시는 겁니까? 그분은 제 질문이 이상하다는 듯 웃었어요. 둘 다죠. 잘못한 건 비판하고 고쳐야 할 건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국민의 역할 아닌가요? 무조건 찬양만 하는 게 애국은 아니잖아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비판과 애국심이 공존한다. 오히려 비판이야말로 진짜 애국이라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집회가 끝나고 한 노인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는데 손에 해경을 지지합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계셨어요. 젊은이, 어디서 왔나? 중국에서 온 기자입니다. 오, 그래. 그럼 이번에 돌아가신 경사님이 구한 분이 자네네 나라 사람이었지? 네, 그렇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셨어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6.25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나? 그때 우리를 도와준 나라들이 있었어. 미국도 유엔군도 왔지. 물론 그들도 자기 이익이 있어서 왔겠지만 어쨌든 우리 편에 서줬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알아. 어려울 때 손 내밀어주는 게 얼마나 귀한지. 이재석 경사님은 그걸 실천한 거야. 국적이 뭐가 중요해?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할아버지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 경사님 돌아가신 건 안타깝지. 하지만 부끄럽지는 않아. 우리나라가 그런 사람을 키워냈다는 게 자랑스러워. 시스템이 부족했던 건 우리가 고치면 돼. 하지만 그분의 마음만큼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야.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정부를 비판하면서도 나라를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시스템의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숭고함을 기리고 있었죠. 이게 어떻게 동시에 가능한 겁니까?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깜빡이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빛 하나하나가 다 사람이겠죠. 각자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비판이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변화를 만들어내는 나라. 제 조국은 어떤가요? 우리는 문제를 드러내는 대신 덮습니다. 책임자가 사퇴하는 대신 희생양을 찾죠. 비판하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대신 침묵시킵니다. 그리고 그게 안정이고 질서라고 믿어왔어요. 하지만 진짜 강한 나라는 이쪽이 아닐까요? 문제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비판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칼을 대어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는 나라. 완벽해서 강한 게 아니라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고쳐나가기 때문에 강한 나라. 마지막 날, 저는 이재석 경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였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문을 열었습니다. 경사님의 아내분이었죠.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온 기자입니다. 혹시 잠깐 뵐 수 있을까요? 그분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에는 이재석 경사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그 앞에 국화꽃이 가득했고 시민들이 보낸 편지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차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아내분의 눈은 많이 울어서 부서 있었어요. 남편이 구한 중국분은 괜찮으신가요? 네, 회복 중이십니다. 매일 남편분 생각을 하신다고 하시더군요. 다행이에요. 그분이 무사하셨다니까 그나마. 남편 선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게 위로가 돼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후회하십니까? 남편분이 그런 선택을 한 걸요. 아내분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후회는 안 해요. 만약 그때 남편이 그냥 지나쳤다면, 그 중국분이 돌아가셨다면 남편은 평생 괴로워했을 거예요. 그 사람 성격이 그래요. 남을 못 본 척 못하거든요. 눈물이 그분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억울해요. 남편이 규정대로만 했어도, 장비가 제대로 있었어도, 지휘가 제대로 됐어도 둘 다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꼭 희생이 있어야만 했나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아요. 이재석 경사의 선택은 숭고했지만 그런 선택을 하도록 만든 상황은 잘못된 거였죠. 시스템이 바뀌고 있습니다. 독립조사위원회에서 개선 방안을 발표했고 정부도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알아요. 뉴스에서 봤어요. 그래서 조금은 위로가 돼요. 남편 죽음이 그냥 슬픈 사고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를 바꾸는 계기가 된다면. 그분은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구한 건 한 사람의 생명만이 아닐지도 몰라요. 앞으로 바뀔 시스템으로 구해질 수많은 생명들. 그것까지 생각하면 남편은 정말 많은 사람을 구한 거겠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 여성은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그 죽음이 더 큰 의미를 갖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개인의 비극을 사회의 진보로 승화시키려 하고 있었죠. 집을 나서는 제게 아내분이 말했습니다. 기자님, 중국분이시죠? 그 나라 분한테 전해주세요. 남편이 구한 건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라는 가치 그 자체였다고요. 그게 한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어느 나라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생명은 다 똑같이 소중하니까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사님이 휴지를 건네주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베이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본사가 원하는 보고서가 아닌 제가 정말 쓰고 싶은 보고서를요.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대한민국 도덕적 승리의 기록. 그리고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나는 한국을 이류 국가라고 생각했다. 정치는 혼란스럽고 국민은 정부를 불신하며 시스템은 허점투성이라고 봤다. 하지만 20일간의 취재 끝에 깨달았다. 내가 본 건 이류 국가가 아니었다. 오히려 세계가 배워야 할 선진국의 모델이었다. 손가락이 자판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한국의 힘은 완벽함에 있지 않다. 오히려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용기에 있다. 문제를 덮지 않고 드러내는 투명성, 잘못을 저지른 자가 스스로 책임지는 윤리, 그리고 비판하면서도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의 성숙함.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의 조건이다. 보고서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재석 경사는 중국인을 구했다. 그것도 한중 관계가 좋지 않은 시기에. 하지만 한국 사회는 그를 비난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선택을 가장 아름다운 행동으로 기렸다. 생명 앞에서 국적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 이것이 한국인의 DNA다.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한국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한국의 해양경찰관들은 조직의 명령을 거부하고 진실을 폭로했다. 자신의 경력을 걸고서 한국의 청장은 스스로 사퇴했다. 강요가 아니라 책임감으로. 한국 정부는 독립조사를 받아들였다. 은폐가 아니라 개선을 위해서. 손가락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단 하나다. 한국 사회에는 권력보다 위에 있는 가치가 있다. 바로 도덕성이다. 대통령도 장관도 어떤 권력자도 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단기간에 선진국 반열에 오른 진짜 이유다.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을 때 보고서는 거의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단만 남았어요. 호텔방에 들어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마지막 문장을 타이핑했습니다. 한국은 경제 성장을 넘어 도덕성에서 이미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었다. 완벽한 시스템을 가져서가 아니다.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개선하려는 의지, 개인의 양심이 조직의 명령보다 우선하는 사회, 그리고 인간의 생명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정신. 이것이 한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힘이다. 그리고 마지막 줄을 추가했습니다. 우리 중국은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경제력도 군사력도 아닌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 법을. 보고서를 다 쓰고 나서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이징의 하늘은 늘 그렇듯 뿌옇게 흐려 있었어요. 인천에서 보던 맑은 하늘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보고서를 들고 본사로 출근했습니다. 부장실 문을 두드리자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게. 부장은 책상에 앉아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미 제가 보낸 첫 번째 기사를 읽은 눈치였죠. 자오,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두툼한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놓았어요. 이게 뭔가? 제가 한국에서 목격한 모든 것입니다. 진실만을요. 부장은 보고서를 집어들고 몇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군요. 이건 보고서가 아니라 한국 찬양문이잖나. 사실을 기록한 겁니다. 사실? 자네가 기자로서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유리한 사실을 찾는 거야. 한국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거라고. 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문제점도 다 적었습니다. 규정 위반, 시스템 결함, 모두 제 시도 5개 속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중요하긴 뭐가 중요해.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이 망가져 보이는 게 중요하지. 부장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부장님, 저는 25년간 그렇게 해왔습니다. 진실을 왜곡하고 사실을 선택적으로 보도하고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기사를 썼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안 됩니다. 왜 안 돼? 제가 본 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 제 생명을 버려서 낯선 외국인을 구했고 그 나라는 그 희생을 가장 숭고한 가치로 기렸습니다. 시스템의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자가 스스로 물러나고 국민이 비판하면서도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배울 점 아닙니까? 부장은 한참을 저를 노려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오, 자네 이제 끝이야. 이 보고서는 절대 게재될 수 없네. 그리고 자네는 압니다. 해고겠죠. 그걸 알면서도 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부장실을 나왔습니다. 개인 사물함을 정리하며 25년간의 기자 생활을 되돌아봤어요. 수많은 기사를 썼지만 정말 자랑스러운 기사가 몇이나 될까요? 진실을 전한 게 아니라 선전을 한 거였죠. 하지만 마지막 이 보고서만큼은 달랐습니다. 제 양심을 걸고 쓴 진짜 기사였어요. 퇴근길에 커피숍에 들렀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어요. 그리고 제 개인 블로그에 접속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했던 블로그였죠.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오늘 25년간의 기자 생활을 정리했다. 내가 쓴 마지막 보고서가 검열에 걸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반드시 전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기에 쓴다. 그리고 저는 제가 한국에서 목격한 모든 것을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이재석 경사의 희생, 동료들의 폭로, 정부의 투명한 조사, 시민들의 반응, 그리고 제가 느낀 모든 것들을요. 글을 다 쓰고 나서 게시 버튼 위에 마우스를 올렸습니다. 이걸 누르는 순간 저는 정말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겁니다. 블로그는 금방 차단될 테고 저는 아마 더 큰 문제에 휘말릴 거예요. 하지만 클릭했습니다. 게시 완료. 그 순간 묘한 해방감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자오 민 기자님이십니까? 저는 한국연합뉴스 베이징 특파원입니다. 한국에서 온 전화였어요. 네, 맞습니다. 기자님이 쓰신 블로그 글을 봤습니다. 혹시 인터뷰가 가능하실까요? 한국 국민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틀 후, 저는 베이징의 한 카페에서 한국 기자를 만났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 기자였어요.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기자님, 글, 한국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냥 제가 본 걸 쓴 것뿐인데요. 그게 더 울림이 컸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객관적인 시선이었으니까요. 카메라가 설치되고 인터뷰가 시작됐습니다. 자오 기자님, 한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류 국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제는 어느 정도 성장했지만 정치는 혼란스럽고 시스템은 불안정하다고 봤죠. 하지만 지금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제 마음이 전달될까요?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완벽한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불완전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끊임없이 개선하려는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의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사회였죠. 이재석 경사님의 희생을 어떻게 보십니까? 숭고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타까웠어요. 그런 희생이 필요하지 않은 시스템이었다면 더 좋았을 테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한국 사회가 똑같이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영웅을 만들어낸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영웅이 필요 없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중국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 질문에는 신중하게 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하지 않기로 했어요. 투명성입니다. 한국은 문제를 숨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독립적인 조사를 받아들였습니다. 제 나라였다면 아마 모든 걸 덮으려 했을 겁니다. 그게 안정이라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한국도 완벽하지는 않죠? 당연합니다. 완벽한 나라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지고 고쳐나갑니다. 그게 진짜 선진국의 모습 아닐까요? 인터뷰가 끝나고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 인터뷰가 나가면 중국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이미 제 블로그가 차단됐습니다. 회사에서도 해고됐고요. 더 잃을 게 없어요. 후회하시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기사를 쓴 것 같습니다. 제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글을요. 그날 밤 집에서 혼자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뭘 하며 살아야 할까 막막했지만 이상하게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에서 온 문자였어요. 자오민 기자님, 저는 이재석 경사의 아내입니다. 기자님의 인터뷰를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편의 희생을 이렇게 깊이 이해해 주시고 진실을 전해 주셔서요. 한국인도 아닌데 용기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한 게 뭐라고. 그저 본 대로 느낀 대로 쓴 것뿐인데.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합니다. 남편분 덕분에 제가 진짜 기자가 뭔지 깨달았습니다. 진실을 전하는 것, 양심에 따라 움직이는 것, 남편분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며칠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인터뷰가 한국에서 큰 화제가 된 거예요. SNS에서 수십만 번 공유됐고 여러 방송에서 다뤄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한 언론 재단에서 연락이 왔어요. 자오 기자님, 저희가 진행하는 국제 언론인 펠로우십 프로그램에 관심 있으십니까? 1년간 서울에서 연구하시면서 자유롭게 기사를 쓰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회사에서 해고된 몸입니다. 그래서 더 초청하고 싶습니다. 진실을 위해 경력을 걸 수 있는 기자, 그런 분이 필요합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한국으로 간다는 건 중국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뜻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기 남아서 뭘 하겠습니까? 침묵하며 살 바엔 차라리 받아들이겠습니다. 석 달 후,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취재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였죠. 공항을 나서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오 기자님. 돌아보니 해경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이재석 경사의 동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환영합니다. 한국에. 그들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기자님이 쓴 글 때문에 많은 게 바뀌었어요. 해경 예산도 늘었고 장비도 현대화되고 있습니다. 2인 1조 원칙도 이제는 절대 어기지 않아요. 그건 제가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먼저 진실을 말한 덕분입니다. 서로 용기를 준 거죠. 기자님도 저희도. 우리는 한참을 악수를 나눴습니다. 서울에 정착한 후 저는 작은 독립 언론 매체에 칼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글도 썼지만 주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썼어요. 한국인들이 스스로 모르는 자신들의 강점에 대해서요. 어느 날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였어요. 주제는 외국인이 본 한국이었죠. 강연장에는 수백 명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은 자신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한국의 문제점을 먼저 떠올릴 겁니다.
정치적 갈등,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문제들. 맞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죠.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 문제들을 여러분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강연장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중국에서 태어나 25년간 기자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진실을 자유롭게 쓸 수 없었어요. 항상 검열이 있었고, 당의 노선에 맞춰야 했고, 권력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학생들이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대학생이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기자가 정부의 잘못을 폭로할 수 있고, 공무원이 상부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권리인지 아십니까?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교수님, 한국도 문제가 많잖아요. 부정부패도 있고, 불공정도 있고,